저는 북한에서 17년간 살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가 없고 여행이나 이동의 자유가 없고 또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시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김일성, 김정일 우상시하는 그런 어린 시절 이야기나 혁명 활동, 혁명 역사 이런 교육들을 세뇌 교육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데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것은 국가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앙에서 계획하고 하부 조직으로 하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90년대부터 사회주의권들이 무너지면서 나라들이 다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소련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해외 원조를 받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부자재 난을 겪으면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들이 생산을 다 멈추고 정말 주민들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그걸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제일 어려웠던 게 식량난, 배급 체제가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때 기아로 굶어 죽어갔어요. 저는 직접 정말 굶어 죽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저희 집도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울 때 일주일을 굶었었어요. 일주일을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처절하게 느꼈고요. 사람이 얼마나 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정말 이 생존적인 본능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때 힘들었고 이 시기에 저희 아버지도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잘 드시지 못하니까 이 건장했던 남자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운동하시던 분이라 되게 건장하셨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 건강이 확 안 좋아지면서 간 기능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서 간복수로 사실 간경화 이렇게 오셔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아 오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북한의 보위부에 발각되어서 감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는 정말 목숨을 건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오빠는 북한에서 군대에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탈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09년에 저희 오빠가 저희 도움을 받고자 중국으로 탈북하셨다가 그날 당일에 중국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었어요. 오빠가 중국 군인들에게 나는 강제 송환하지 말아달라고 막 애원을 했어요. 나는 강제 송환되면 북한으로 끌려가면 죽는다고. 남한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끌려가면 죽는다고 막 애원을 했는데 중국 군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절대 들어주지 않죠. 그 오빠가 했던 이야기를 진술서상에 그대로 작성해서 오빠와 함께 강제 송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후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북한 정권이 강제 이혼을 시켰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전 정권이 그렇게 정부가 강제 이혼시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오빠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가족 중에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 되는지를 정말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빠 생각이 나면 그게 계속 떠오르고 항상 아프고 그래서 이게 정말 아픈 일이구나. 이게 평생 가는구나. 이거를 더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역시도 중국에서 2차례 정도 강제 북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 당해서 북한에서 22여 곳의 감방과 구류장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강제 북송을 겪으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돈을 마련해서 북한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줘야 했었습니다. 결국 돈을 보내서 어머니는 뇌물을 이렇게 해서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중국에 있는 UNHCR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북한의 보위부나 노동교화소, 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이쪽의 실태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성이나 10대 그 청소년들의 그 인권 침해 실태를 들었을 땐 전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산부 여성들의 강제 낙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 북한에서 그렇게 강제 낙태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정말 사실일까? 늘 그게 좀 이렇게 제가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저희 어머니니까 믿잖아요. 어머니한테 몰래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정말 북한에서 그러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방에서 한 감방에 있던 여성인데 탈북 여성인데 이제 중국 사람이 아이를 배운 거예요.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많이 인신매매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북한의 군인들이 중국 놈의 씨를 배워왔다고 하면서 막 배를 걷어차고 그리고 이 아이를 강제 낙태시키기 위해서 뭐 약을 먹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 아이를 밟아 죽였다는 거예요. 난 너무 끔찍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 아이 생명을 그렇게 밟아 죽일 수 있을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강제 낙태했고 10대 청소년들을 고문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이 10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었겠죠. 10대니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이제 그 지도원들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웠대요. 그리고 그걸 몰래 피웠나 봐요. 근데 그게 발각돼서 이 아이들 손가락 이 밑을 이 쇠꼬챙이로 찌르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소리가 엄청 자지러지고 옆에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소리에 막 경악을 했대요. 겁을 주는 거죠, 옆에 사람들도.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여성들이나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게 끔찍하구나. 인권 침해 실태가. 그거를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 정말 희망도 없이 한마디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고문과 박해에서 이들은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있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말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과 정의로운 통일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그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정의로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또 대학원 통일학 협동과정에 들어가서 통일학을 공부하면서 좀 놀랐던 것은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더라고요. 독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관되게 통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이 되면 사실은 제일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인데, 우리 차세대들인데 이 청년들에게 통일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까, 이들에게 어떻게 통일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인구가 증가할 수 있어요. 8천만이란 인구는 이게 나라의 국력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이에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열차를 타고 정말 유라시아를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통일 세대들에게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사실은 통일의 주역들 중에 우리 다문화가 할 수 있는 일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는 여러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정권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통일이 된 이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북한 주민들과 정치범 수용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의로운 통일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중의 인기나 칭찬이 아닌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이 아닌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만났고 밤중에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으며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NGO 활동을 하면서 스웨덴 탈북 꽃제비 청년이 2년 동안 이민국에서 탈북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하고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청년이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해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청년이 우리 탈북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성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경도 출신의 탈북자들 20여 명과 함께 그 스웨덴 이민국에서 이 청년이 조사관과 조사를 받으면서 녹음했던 내용을 틀어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 탈북자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서명을 받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탈북자가 맞아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이 조사관이 그 이민국 조사관이 북한의 지형도 잘 모르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언론에서 증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탈북자다. 이 청년이 탈북자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 이 청년이 작년 10월에 드디어 이민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탈북 난민임을 인정받고 이제는 무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웨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자기가 통일된 후에 북한 주민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요리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이 산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고아로 태어나서 프랑스로 입양 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죠, 이 청년도. 근데 이 청년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겠다고 왔어요, 한국으로. 그런데 이제 북한 인권 영화제에 초대하기 위해서 각국의 대사관들의 대사를 초청하는 일을 전화를 다 돌려서 일일이 해서 대사들이 와서 그 북한 인권 영화를 감상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일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월드 디아스포라나 또 이런 일들을 차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확산시키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은 정권 수립 시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비밀 처형이나 공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그렇게 정말 처형시켰어요. 폭압과 폭정으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이 발표된 지 올해로 68년이 된 이때에 우리가 정말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연 10년 동안 종교 탄압 지수가 세계 최고일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보면 2013년 2월에 제22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때 유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이런 반인도 범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COI, 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서 설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표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특별보고관의 보고와 유럽이나 일본의 주도로 결의되어 신설된 이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권한은 1년 동안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반인도 범죄 및 기타 발견되는 인권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9개 영역별로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식량권, 생명권,
이동이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 그리고 외국인 납치에 대한 강제 실종,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차별,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조사위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처럼 난민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가 탈북 난민들을 만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그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서도 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마이클 COI 커비 전 위원장이 북한의 반인도적이고 이렇게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정말 믿을 만한 신뢰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증언들이 다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커비 COI 전 위원장은 그 유엔 본부에서 유엔 제3위원회에서 그간의 조사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인권 침해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문을 허락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이 절대 그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커비 COI 전 위원장이 그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독일의 나치나 또 그리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나 또는 남아공 아프리카의 어떤 아파트헤이드 등과 같이 그 대량 학살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런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게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COI 보고서 권고 이행을 통해서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그 인권 침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단체와 많은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정부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탈북난민 인권 침해 신고센터도 그때 당시에 그분들과 함께 이 노력을 같이 기울였습니다. 이 사무소는 앞으로 그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 소추의 유효기간이 없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사무소가 작년 6월 23일에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눈부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살펴보면 중국은 원래 국제난민협약에서 강제 북송을 금지하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중국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제 북송이 사실은 빨리 중지돼야 되는데 2013년에 그 유엔에서 인권 정례 보고 검토 회의가 있었는데 이 보고회 때 중국이 아주 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유엔의 그 난민 협약을 지키고 있고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해서 탈북자들에게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 있죠. 중국은 자기들은 1986년에 북중 의정서에 합의된 대로 탈북자들을 강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난민이 아니냐?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국을 불법으로 탈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다른 난민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북 난민들 역시 국제법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난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민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고 중국이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탈북난민 인권 침해 신고센터도 정말 북중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고 시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되고 정말 이 월드 디아스포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사실 많이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에 있는 분들도 저기 오셨는데 정말 많이 반갑고 또 앞으로 중국에 혹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탈북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이 국제난민협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협약에 원래 가입되어 있고 서명을 하면 그 국제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통일기금도 마련하고 많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다들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금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 통일기금 가만히 잠재워둘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강제 북송되어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이 자금들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노력들이 너무 필요하고 특별히 또 북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영적으로 이들을 잘 리더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사실 사역자들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급한 게 북한 인권법 제정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수백만이 아사하고 정말 중국에서 수십만이 떠돌고 인신매매 당하고 강제 북송 당해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정말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또 간섭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교계가 국제사회의 이런 눈부신 노력과 활동의 결과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는 이런 후속 조치들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제각기 진행하고 있는 이런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대북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지 강구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컨트롤 타워도 사실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권 침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유엔에서는 이렇게 북한 인권 침해를 위해서 나서고 또 미국에서는 2004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일본에서는 2006년에 북한인권법이 이미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북한하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당사국인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2005년에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이후로 11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의 반대가 제일 좀 큰데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실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프레임 때문에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저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그들은 아직도 정권으로부터 저 3대 세습 정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무관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 강의실을 나가고 나서도 북한 인권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이 통일하고 정말 거리가 먼 일이 아니라 정말 3대 세습으로 더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북한 정권으로부터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는 저는 북한 인권 활동은 이게 21세기 노예 해방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차세대들 통일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 인권 하면 정말 관심 없죠.
통일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 이슈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 수소 실험을 했죠. 이것이 우리와 거리가 먼 일일까요? 우리 정말 가까이에 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얼마 전 그 천안함 전시관 가봤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저보다 나이 어린 우리 군인이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 군인의 사진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런 일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지 않고 그들이 올바른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끌어내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북한은 그런 것에서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줘야 되고 너희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밖에서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강제 북송돼서 저한테 나중에 고문받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북송됐을 때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사실 별 얘기 없었는데 그 두 번째 강제 북송됐을 때는 그러더래요. 고문을 하다가 야 바깥에서 자꾸 인권 하는데 그만해. 자기네들끼리도 막 눈질하면서 그러더래요. 아 이게 조금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이 밖에서 소리 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북한이 인권 활동을 하면서 늘 사실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고 저도 솔직히 북한에서 와서 제가 뭐 나만의 아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지금 막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인적 네트워크도 사실 많이 부족한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해줘야 되고 우리 같은 NGO 단체들이 세워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차세대와 거리가 먼 일이 아니라 정말 차세대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또 올바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닦아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참 많이 감사하고 또 우리 월드 디아스포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서로 연대를 구성하고 우리가 호주나 캐나다 또는 일본 이런 곳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던 것처럼 아직도 유엔에서 북한의 이런 인권 침해 실태를 묵인하고 침묵하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국과를 반대하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을 뒤에서 정말 설득하고 그리고 로비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에 월드 디아스포라 같은 리더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저희를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초청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또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관심도 가지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좀 더 저는 많이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 질문하실 것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